저는 북한 국가보위성 조사관이었습니다. 12년 동안 말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반국가 범죄자들, 탈북 시도자들, 체제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신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성을 신문하던 중, 제 마음속에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의 혐의는 간단했습니다. 중국에서 성경책을 봤다는 것. 신문실 책상 너머로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김은희 동무, 중국에서 종교 서적을 접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그게 성경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중국 친척이 준 책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증거는 다 있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요, 동무. 저한테는 7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애는 누가 키워요? 그 순간,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12년 동안 수백 명을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자백을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강압적 조치도 허가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강압적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동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그럼 형량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종교 관련 사건은 무조건 중형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1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이, 울부짖는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가해자에서 피해자가 되고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결국 제 목숨을 건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보위부에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03년, 저는 27살이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시 출신이었고, 군 제대 후 적당한 직장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민위원회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최민혁 동무는 국가보위성 신규 요원 선발 시험에 지원하시오. 국가보위성,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하급당 간부였기에 성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위부는 달랐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시험장에 갔을 때 100명이 넘는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필기시험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 당 정책, 법률 지식을 물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체력 검사였습니다. 달리기, 격투, 사격, 군대에서 배운 것들이었기에 무난하게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3명의 고위 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은 50대 정도로 보였는데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최민혁 동무, 앉으시오. 예, 보위 일군이 된다는 것은 조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도, 친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간부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민혁 동무와 함께 시험을 본 박성호 동무를 아십니까? 성우는 제 중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시험장에서 만나 반가워했던 친구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 동무가 군 복무 시절 남조선 방송을 들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성우가 군대에서 몰래 남한 방송을 들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들려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박성호 동무가 적성 방송을 청취한 것이 사실입니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말하면 성우는 끝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저도 끝입니다. 심사관의 눈빛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말해보십시오. 2000년경 군복무 시절이었습니다. 박성호 동무가 중국제 라디오로 남조선 방송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왜 그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제 불찰이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심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혁 동무는 정직합니다. 합격입니다. 나가보십시오. 면접장을 나왔을 때 복도에 성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아, 성호야, 미안하다. 너도 살아야지 뭐. 성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성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가보위성 소속이 되었습니다. 신입 교육은 6개월이었습니다. 신문 기법, 감시 방법, 법률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혁명적 경각성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배치받은 곳은 평양국가보위성 본부였습니다. 조사국 소속이었습니다. 제 월급은 일반 노동자의 3배였습니다. 배급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쌀, 고기, 기름이 정확히 나왔습니다. 명절에는 특별 배급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보위부 신분증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검문소도 군부대도 자유롭게 통과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조국을 지키고 있다고. 제가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12년 후에야 깨달았지만 저는 정의가 아니라 공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위부 요원으로 일한 12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조사관으로 7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평양 외곽에 사는 한당 간부를 체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혐의는 반당 종파 행위였습니다. 가족 전원을 연행하시오. 예외 없이 북한에는 연좌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정치적 범죄를 저지르면 3대까지 처벌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손자까지 수용소에 갑니다. 그날 밤 10시 저희 팀 5명이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상자는 리철수라는 40대 당간부였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내, 초등학교 3학년 아들, 5살 딸, 그리고 70이 넘은 노무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국가보위성입니다. 문을 여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리철수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리철수 동무. 당신은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체포됩니다. 가족 전원 연행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말에 집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5살짜리 딸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엄마 치마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노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무들, 제발 애들만은 봐주십시오. 얘들이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모두 밖으로 나오십시오. 저항하면 강제 연행합니다. 리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얘들아,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5명 모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노모에게도 5살 아이에게도. 5살 아이의 손목은 너무 가늘어서 수갑이 채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는 수갑을 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이거 왜 해야 해요? 아파요. 괜찮아, 괜찮아. 리철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트럭에 태웠습니다. 트럭이 출발할 때 초등학생 아들이 트럭 뒤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손을 흔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집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트럭이 떠난 후 팀장이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이제 집에 가서 쉬어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술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마셨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5살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빠, 이거 왜 해야 해요? 아파요. 저는 화장실에 가서 토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를 보며 묻는 꿈이었습니다. 아저씨,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의 유일한 잘못은 그런 아버지를 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잘못은 그런 명령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 가을, 제 삶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업무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강철민 선배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5년 선배로 같은 조사국에서 일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민혁아, 잠깐 이리 와봐. 강 선배가 저를 비상계단 쪽으로 불렀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요즘 조심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당 비서실에서 회의가 있었어. 거기서 내 이름이 나왔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요즘 조사할 때 너무 약하다는 거야. 자백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고. 저는 최근 몇 달간 의도적으로 신문을 약하게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문은 하지 않았고 협박도 최소화했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 선배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내가 중국에 사는 친척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내 주연아는 함경북도 무산 출신이었습니다. 중국 쪽에 친척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몇 번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눈 감아줬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위부에서는 달랐습니다. 중국과의 연락은 곧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선배님, 그건 몇 년 전 일이고 단순한 안부 편지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위에서는 그렇게 안 봐. 내가 보위부 요원이잖아. 더 엄격한 잣대로 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강 선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일단 조심해. 앞으로 조사할 때 더 강하게 나가. 그리고 아내한테도 조심하라고 해. 중국 쪽이랑 연락 끊으라고. 알겠습니다.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너 살라고 하는 말이니까 알아서 해. 강 선배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위부 요원도 감시받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감시받습니다. 왜냐하면 보위부 요원이 체제의 회의를 품으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응. 저는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아야,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랑 연락했던 거 기억하지? 응. 3년 전에 몇 번 편지 주고받았었잖아. 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보위부에서 알고 있어.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건 단순한 안부 편지였잖아. 아무 문제 없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위에서는 다르게 보는 것 같아. 아내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돼? 모르겠어. 조심해야 돼.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수백 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공포를 이제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인 제가 이제는 감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떠날 수 있다면? 무슨 소리야? 북조선을 떠나는 거. 남조선으로.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아야, 생각해봐. 당신도 이 일이 괴롭잖아. 나도 매일 불안해. 이렇게 살 바에야. 저는 아내의 말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탈북,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을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이 공포에서, 이 거짓에서. 2016년 2월 제 인생의 마지막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탈북 시도자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가려다 국경에서 잡혔습니다. 신문실에서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름, 김동철입니다. 나이, 43입니다. 왜 공화국을 배신하려 했습니까? 김동철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보통 피조사자들은 고개를 숙이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배신이 아닙니다.
살려고 한 겁니다. 살려고? 여기서도 살 수 있습니다. 동무는 보위부 요원이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동무는 배급 받죠. 월급 제대로 나오죠.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주민들은 10년 넘게 배급이 끊겼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제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병원에 가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약을 구하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김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려 했습니다. 돈 벌어서 남은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요. 이게 죄입니까? 저는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사실 아닙니까? 법이요? 김동철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동무도 알잖아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 입 조심하십시오. 제가 뭘 더 잃겠습니까? 이미 아이를 잃었는데, 이제 저도 수용소에 갈 텐데,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동무, 당신 눈을 보니까 알겠어요. 당신도 괴로워하고 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도 이 일이 싫은 거 아닙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잡아가는 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당신 자신한테 화내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김동철은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 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신문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고.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아야. 응? 보따리 싸. 아내가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보따리 싸라고. 최소한으로만 일주일 안에 떠난다. 어디로? 저는 아내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남쪽으로.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가 어떻게? 나 보위부 요원이야. 탈북 루트는 내가 제일 잘 알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조심해야 하는지 다 알아. 하지만 당신이 탈북하면 추적이. 맞아. 일반 탈북자보다 훨씬 위험해. 하지만 여기 남으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너도 알잖아. 내가 찍혀 있다는 거.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갈 거야? 응.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이 일을 계속하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자. 그날 밤부터 우리는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12년 동안 모은 돈이 중국 돈으로 3천 위안 정도 되었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국경을 넘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연락할 브로커도 정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조사했던 탈북 사건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제가 잡았던 탈북자가 이용했던 바로 그 브로커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2016년 3월 5일 그날이 제가 보위부 요원으로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로서의 첫날이었습니다. 2016년 3월 5일 밤 우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기차로 양강도 해산까지 20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보위부 신분증 덕분에 검문은 쉽게 통과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탈북을 막는 신분증으로 탈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해산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밤이었습니다. 브로커와의 만남 장소는 해산 외곽의 폐가였습니다. 밤 11시에 도착했을 때 브로커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돈, 여기 있습니다. 저는 3천 위안을 건넸습니다. 브로커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와. 말하지 마. 기침도 하지 마. 우리는 산길을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달빛만으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드디어 강이 보였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기가 중국이야. 물이 얕으니까 걸어서 건널 수 있어. 빨리 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국경경비대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제 얼굴을 봤습니다. 최동무. 그 목소리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제 후배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3년 전에 국경 지역으로 파견된 후배였습니다. 영수야? 영수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였지만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수의 눈이 제 옆에 있는 아내를, 그리고 브로커를 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강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님,
설마, 영수야, 형님, 농담이시죠? 형님이 설마 탈북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안 됩니다. 형님은 보위부 요원이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수야, 미안하다. 형님, 돌아가십시오. 제가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제발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돌아가.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형님, 영수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탈북하시면 형님은 죽습니다. 보위부 요원 탈북은 추적조가 나옵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알고 있어. 그럼 왜 이러십니까? 나도 살고 싶어서야. 그 말에 영수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수야, 나를 쏘든지 놓아주든지 해야 돼. 선택해. 형님, 내가 나를 쏘면 너는 승진할 거야. 보위부 요원 탈북을 막았으니까. 하지만 놓아주면 너도 끝이야.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님, 저는 어떡하라고요? 미안하다. 저는 갑자기 영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총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짧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습니다. 결국 총을 빼앗았습니다. 영수야, 정말 미안하다. 저는 영수를 제압하고 그의 손을 묶었습니다. 영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도 못 가십니다. 끝까지 쫓아옵니다. 알아.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아내와 브로커는 이미 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영수를 봤습니다. 영수야, 내가 발견되면 추적이 시작될 거야. 너는 최대한 늦게 발견되도록 해. 아침까지는 버틸 거지? 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는 영수를 나무에 묶어놓고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3월이었지만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영수가 묶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돼? 모르겠어. 하지만 살아내야지. 우리는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면서 북한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고향이, 제 과거가, 제가 저지른 모든 일들이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추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중국 옌벤에 도착한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한 조선족 집에 내려줬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있어. 그 다음엔 남쪽으로 보내줄게. 한 달. 그 한 달이 지옥이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집주인 할머니가 친절했고 음식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일째 되던 날 브로커가 긴급히 찾아왔습니다. 최동무, 큰일 났어. 무슨 일입니까? 북에서 추격조가 왔어. 보위부 요원들이야. 당신을 찾고 있어.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반 탈북자는 그냥 넘어가지만 보위부 요원 탈북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몇 명입니까? 3명이래. 모두 보위부 요원이고 리더가 누구죠? 강철민이라는 사람이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강철민, 제 선배였습니다. 저를 경고해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왔습니까? 사흘 전. 지금 옌벤 전역을 뒤지고 있어. 조선족들한테 당신 사진 보여주면서 돌아다녀. 그럼 여기도 올 수 있겠네요. 그래. 당장 다른 곳으로 숨어야 해. 우리는 그날 밤 다른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3일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최동무, 추격조가 이 동네까지 왔어. 오늘 밤에 바로 떠나야 해. 밤 11시. 우리는 짐을 챙겼습니다. 최소한의 짐만 들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저기 있다. 북한말이었습니다. 차에서 3명이 내렸습니다. 모두 보위부 요원 복장이었습니다. 가운데 선 사람이 강철민이었습니다. 미녀가 강 선배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배님,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부서 전체가 조사받았어. 너 하나 때문에. 강 선배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자 미녀가. 아직 늦지 않았어. 너 자수하면 형량 줄여줄 수도 있어. 선배님, 저 못 돌아갑니다.
왜? 저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잡아가는 일을. 강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혁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싶은데? 여기서 쫓겨다니면서? 남조선 가서? 예, 그게 낫습니다. 강 선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혁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돌아가. 싫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강 선배가 손짓했습니다. 다른 두 요원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내를 뒤로 밀었습니다. 연아야, 뛰어. 첫 번째 요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틀어 제압했습니다. 12년간 익힌 기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요원이 달려들었습니다. 짧은 몸싸움 끝에 저는 그를 넘어뜨렸습니다. 강 선배가 저를 봤습니다. 민혁아, 너 정말 이러려고? 선배님, 저 보내주세요. 못 보내줘. 너를 못 잡고 가면 나도 끝이야. 강 선배가 달려들었습니다. 우리는 골목에서 싸웠습니다. 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저는 선배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선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강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혁, 넌 끝까지 쫓아갈 거야. 어디를 가든. 우리는 밤새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브로커가 연락했습니다. 더 이상 옌벤에 있으면 안 돼. 당장 남쪽으로 출발해야 해. 언제요? 오늘 밤. 라오스로 가는 루트야.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가서 한국 대사관에 자수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중국을 떠났습니다. 추격조는 아직 우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라오스로, 태국으로, 그리고 자유를 향해. 2016년 10월 3일,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7개월 만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를 지날 때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제 시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통일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는 석 달이지만 저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위부 출신이었으니까요. 조사실에서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최민혁 씨는 국가보위성에서 12년간 근무하셨죠? 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조사관이었습니다. 반국가 범죄 혐의자들을 신문했습니다. 몇 명이나 조사하셨습니까? 정확히는 모릅니다. 수백 명은 될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로 갔을 겁니다. 조사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책임을 느끼십니까? 매일 느낍니다. 그렇다면 왜 탈북하셨습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혁 씨, 당신은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북한 체제 자체가 문제였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과거를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조사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조사했던 사람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복무, 저 왜 잡혀왔습니까? 제 아이는 누가 키웁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 또 꿈 꿨어. 당신, 상담 같은 걸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야.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죄책감을 속죄의 에너지로 바꾸기로. 저는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 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2018년, 저는 유엔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증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 회의실, 수십 개국의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최민혁입니다. 전 북한 국가보위성 조사관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보위부 출신의 증언은 흔치 않았으니까요. 저는 12년 동안 수백 명을 신문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무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명령에 따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북한 체제의 일원으로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북한 체제는 가해자도 피해자로 만듭니다. 저 역시 그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연좌제, 강제 노동.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증언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데 한서방 외교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증언이 북한을 당장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하지만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진실은 남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북한에 남아있을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강철민 선배, 박영수 후배,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가 조사했던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저는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매일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을 위해, 그리고 제가 해친 사람들을 위해. 이것이 전 보위부 요원의 고백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